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 사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죠. 물리적인 이유로 특사 불가론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심하신 뒤에 벌어지는 절차들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를 꺾을 추가 접종도 가능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mRNA 백신을 중심으로 지금 전 국민이 1회 접종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대략 5천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8월 4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수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비 후보라 부를까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밖에 안 됐군요. 32일 만입니다. 출마의 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은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채 사퇴를 했죠. 출마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네.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다. 네. 감사원장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는데, 네. 제가 이제 선언문을 따로 이제 받아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원문을 봐도 굉장히 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제대로 명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수식만 넘쳐나고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좀 드러나지 않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네. 후보의 그 정치 선언이랑 좀 통하는 면이 그런 측면에서는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정치적 이슈라고 하면은 그 월성 원전 감사 관련된 게 거의 유일한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정권 차원의 무슨 거대한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80년대, 90년대에 무슨 율곡 비리처럼 감사원이 밝혀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리가 얽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네. 노후 원전의 그 연장을 해줄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조기 폐로를 결정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 결정이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걸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도 일단 논란이 있는데, 네. 현재는 그 감사 방해 같은 사건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따져보더라도 최재형 감사원장 전 원장이 얘기하는 시스템에 대한 공격,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어떤 이력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하다못해 윤석열 예비후보처럼 네. 본인이 이제 정권과 갈등을 했었던 어떤 맥락이 조금 더 또렷하다든지, 네. 더 길다든지, 사례가 많다든지 이렇지도 않아서 출마 선언문만 가지고는 뭐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이게 저의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겁한 대선 출사표였던 것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현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욕심이면 네. 내가 바꾸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상을 뚜렷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유승민 하면 경제, 윤희숙 하면 나는 임차인입니다. 네. 하다못해 이런 흔히 말하는 윤희숙 초선 의원도 뭐가 떠오르는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킬러 컨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또 최근에 그 캠프에서 왜 이걸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네. 국민을 하고 애국가 4절까지 외친다. 그래서 사절까지요? 온 가족 다 일어나서 사진 찍은 거를 공개했거든요. 네.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네. 이게 이제 뭐 애국, 뭐 보수에 대한 손짓일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며느리에 대한 표심을 다 잃었어요. 시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다 일어나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3초간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자들이 이렇게 준비 안 될 수가 있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는 나온 컨텐츠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뭐 회견문에는 미담 제조기라는 네.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붙여준 그 얘기를 반복하거나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들 모였을 때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 공개.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네. 우리 지금 21세기인데 그 일반적인 건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유신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밥 먹기 전에 국민의례를 한다. 네. 굳이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잘 모르겠는 측면이 있고 네. 이제 출마회견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알맹이 없는 답변을 한다는 질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뭐 남북 관계 각종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가 이제 안 돼 있다. 기사를 통해 보니까 네. 대북 정책 어떤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 거냐 이거에 대한 거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뭐가 있느냐 미담 제조기라고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최근에 이제 공정성 논란이 있으니까 뭐 약대를 예로 들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불공정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네. 굉장히 기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예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답변이 한결 같았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걸 듣다 이제 쿠킹뉴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출마를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 이제 우리가 대선까지 채 반년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네네. 과연 그 사람을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기자들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논란이 되고 최재형 후보자는 말을 못해서 논란이 되고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이런 소위 아재들이 말이죠. 기관장을 하고 네. 장을 하던 시절에는 잘 못 느꼈을 거예요. 항상 이제 기자들이 본인들이 말을 하면 그걸 이제 기사거리로 가져가서 네. 활용을 하니까 네. 기자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게 밖으로 나오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밖에 나오면 시베리아지 않습니까? 네, 공기가 다르죠 일단. 공기가 다릅니다. 이 냉혹한 공기가 흐르는 시베리아에서 네. 기자들이 그전에는 순한 뭐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시베리아에서 만나면 승량입니다. 간단치 않거든요. 네. 오늘 최재형 후보가 아마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들이 질문할 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만 복귀해서 뭐 네. 백문백답 준비만 하고 리허설만 했더라도 오늘 정도 수준의 답변은 안 나왔을 텐데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출정식은 빨리 해야겠고 준비는 안 돼 있고 이게 네. 다 겹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효과일 수도 있어요.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말꼬리 실언이. 잡히느니 애초에 그냥 회피하세요라고 캠프 측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전략적인 판단에서 킬러 컨텐츠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반도체 전쟁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자기만의 뚜렷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준비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복덕방 토크의 종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복덕방 토크라는 게 뭐 지금은 다 공인중개사로 넘어가서 전문화가 됐는데 네, 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복덕방에서 아저씨들이 모여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정치인 욕하고 네. 이게 밖에서 비평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렇죠. 훈련된 정치인들의 이 정치 행위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이 아마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을 통해서 정치 쉬운 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대권 후보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그
유력 주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일종의 봉사활동이죠. 이제 용산구의 쪽방촌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인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군이 14명이에요. 15명이 하여튼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참석한 사람은 김태호,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 등이 참석을 했고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네, 불참을 했고 홍준표 의원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 휴가 가서 네. 국정구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빠졌고 제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휴가입니까? 저 매우 궁금합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까?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까지 불참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밸런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유력 주자가 여기 참석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은 쪽이 훨씬 더 유력한 후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반쪽짜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후보들 아무리 다 얘기를 해봤자 나머지 후보들 합친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반쪽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한 행사입니다. 뭐 봉사활동은 좋은 취지나 네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이유는 있었죠. 뭐 윤석열 총장은 개인적인 뭐 그렇습니다. 비공개 면담 뭐 등등. 다 이제 별도의 일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원래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당 지도부가 세다라고 느꼈으면은 갔을 텐데 안 가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입당을 둘러싸고 이제 팽팽한 어떤 신경전, 일종의 네. 신경전이 벌어졌었던 그 맥락이 있었는데 이게 2차 보복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런 나옵니다. 해석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당 대표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지금 주요 주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비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후보들이 쫙 모여 있으면 그 자체도 스포트라이트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보도에 나온 거를 보면은 캠프 측 관계자는 윤석열 캠프 측인가요? 하여튼 캠프 측 관계자는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모아놓고 이준석 지도부를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의도를 읽고 안 갔다. 이런 식의 또 멘트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멘트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당 대표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쪽방촌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쪽방촌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지역구 없애겠다. 네. 지하 옥탑 고시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삶의 가장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다른 대선 후보 가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별화도 생길 수가 있겠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안 간 것처럼 보이니까 물론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출정식이 있으니 네. 그렇다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후보들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애매하죠. 홍준표 의원 휴가 이것도 사실 급하게 했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입당식 때부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와 잘 안 마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본인한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재형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이수연 씨가 대신 참석을 참석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 자리를 메우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딱히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신경전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이 유력 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12명의 후보들 다 모이는 데 가서 내가 원오브 댐으로 보이는 것 자체를 좀 꺼릴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럴 해요. 수 있죠. 아마 네.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작용을 했겠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두 당의 그 신경전이 굉장히 정말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네. 어제군요. 어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음. 분수를 모르고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 네. 이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고 쓴 겁니다. 네. 뭐 북한의 성명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엄청 강하게 너무 수위 조절이 안 됐네요. 예, 강하게 좀 그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합당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그 맞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합당이 무산됐을 때 자신들이 뒤집었을 오명을 다른 데다가 이제 씌우려고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경선 버스라는 게 이제 승객이 많으면 좋지만 승객이 너무 말이 많아서 버스 기사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안 타겠다라고 하면 그냥 문 닫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의당이 합당 관련해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굴면 네. 우리는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
양측이 지금 주고받는 어떤 공방의 양상으로 봤을 때 8월 내에 합당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태규 의원 말 다르고 실무 협상자인 권은희 의원 말 다르고 안철수 대표 생각도 또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직접 단판을 짓자, 만나자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준석 당대표가 일단 얘기했던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른 것 같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 됩니다. 네, 네. 직접 만나서 실제로 뭘 원하는지 들어봐야 되고요. 저는 일단은 김윤 또는 뭐 이태규 최고위원이 세게 던졌는데 네. 여기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자신의 SNS까지 동원을 하면서 또 세게 맞붙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연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세게 붙여야 보이지 않던 국민의당이 보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국민의당을 다시 이슈로 끄집어 올려서 논쟁의 자리로 옮겼으면 이때는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네네. 이준석 대표도 세게 날렸으니까.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크게 뒤집어서 나는 통 크게 들어가겠다라는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간다는 명분이 또 생겼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있다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나서 국민의당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등록을 한 후에 마지막 원샷 단일화를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붙는다는 것은 뭔가의 신호가 강하게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네. 이번에 받거나 아니면 아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받거나 이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국민의당 후보로 완주할 경우에는 네. 내년 대선이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 때문에 졌다. 그 표만 왔어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보수에 퍼지면 네. 안철수 당대표의 입지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사장 나오라고 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집에 없는 척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월세를 못 내가지고 몰려 있는 사람처럼 네, 네. 집주인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나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몸값이 가장 높게 처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를 아마 볼 건데 보겠죠.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듯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11월 이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오창수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듯이 어차피 내년 대선은 제3지대가 없다. 네, 네. 팽팽한 양자 대결이다. 어차피 3%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면 네. 2% 3% 싸움이란 얘기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2% 3%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결국 11월 이후에는 한 번 걸어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더라도 충분한 지분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라도 8월 합당은 그냥 흘려보내고 네. 11월 이후를 또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네. 그쪽이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직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당분간은 조용히 들어가시네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더더욱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격리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네. 격리 기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격리 시간을 좀 감안한다면 또 이준석 대표 휴가도 있고 네. 그럼 8월은 물 건너갔다고 빨리 흘러갈 봐야죠. 가능성. 굉장히 화상회의라도 하면 될 텐데. 하려면은 뭐든 할 수 있죠. 네네. 하려면 의지만 안 있다면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네요. 모든 정말. 네. 조건이 완성된 상황. 그렇군요. 8월 버스 보내고 11월 몸값이 가장 올랐을 때 뭔가 얘기해 볼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당에는 더 좋은 명분이 쌓이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권으로 가보죠. 송영길 대표가 미국 에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제안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하면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이 개성공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와중에 네.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네.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란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결과적으로 이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긴 하긴 했었지만 네. 뭐 개성공단을 상징이니까.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 또 뭐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농담처럼 하지만 네. 맥도날드가 있는 곳에서 미국이 침공당한 적은 없다. 미국이 나선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표현이 등장한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뭐 통신선이 회복이 되고 나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막 던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 흐름을 조금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맥도날드는 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평양에도 세우자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트럼프 타워 평양이나 어디 강원도 그 위쪽에 어디 세우는 거 아니냐. 백두산 밑에 세우자도 네, 백두산 있었어요. 밑에 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맥도날드는 뭔가 상징이니까 미국에.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뭐 소련이나 구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네. 이제 개혁 개방을 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이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앞장을 섰었으니까 그랬었죠.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결국 외국계 자본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풀어야 된다.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기업이 돈을 북한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일단 필요하고요. 네. 다만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짚어주신 대로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저는 해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미국의 포린 어페어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인사 중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을 한미 동맹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네. 고려할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북한을 중국 쪽에서 뜯어내가지고 네. 미국 쪽으로 가져오는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펴자라는 네.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은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식의 좀 전향적인 의견이 뭐 주요 인사 중에서는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바로 직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나 네. 북한과의 어떤 통신선 연결 이후에 대화 행보 이런 거랑 연결해서 네. 좀 멀리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을 설정해두고 네. 타국으로 설정하자. 타국. 그래서 네. 남북 FTA를 체결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FTA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 국가, 정상 국가로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네. FTA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유엔 제재 모두가 풀어집니다. 음. 풀어져야만 가능한 것.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미국은 어떤 상황이 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럼 그 어떤 상황은 뭔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뭐 북한에 대해서 동결이냐 아니면 바로 없애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까지 전개될 수가 있다라고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인 메시지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저희가 상정을 하는 거고 네. 오늘도 미국은 어쨌든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헬마우스랑 오창석 평론가가 언급한 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게 혼자 쓴 게 아니라 이제 포린 어페어스에 공동 기고를 했는데 네. 우리 그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장군과 미국의 장군이 같이 이제 공동 기고문을 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의 어떤 인터뷰문이 나가서 그렇죠.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햄버거를 뭐라 부른다? 끼운 빵 뭐 이런 건가요? 고기 겹빵이라고 하네요. 고기 겹빵. 비싸게 맞췄습니다. 네. 북한 그 단어 중에 굉장히 좀 재밌고 귀여운 단어들 많아요. 굉장히 한국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네. 어거지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고기 고기 겹빵. 겹빵이라고 고기빵. 합니다. 네, 지금 맥도날드 얘기하다 갑자기 송영길 대표 요즘 뭐 이심 송심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송심 이심이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송 대표가 이재명 후보 측에 뭔가 살짝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후보자들의 비판이 있어요. 다른 후보들의.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다고 합니다. 왜 만나는 겁니까? 언제 네. 만납니까? 뭐 일단은 이제 4일이죠. 최고위원회에서 9일에
이 전 대표와 만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뭐 검증단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전에 뭐 연기하자 연기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송영 대표는 연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이거는 이제 경선 일정. 최근에 연기된 건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연기된 네, 거죠. 네. 그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계속 이재명 지사를 돕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일단은 만나는 게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겠습니까? 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건 들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송 대표 엄정 중립 공정하게 지금 선거를 끌고 가겠다 그 당내 경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추격하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에서 이제 우리 편을 들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는 거긴 할 텐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경선 연기론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그걸 이제 거부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당원 당규였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검증단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이제 당원 당규 상에 네.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애초에 민주당 안에는 윤리심판원이 따로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정식 조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들 범죄 이력 조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서류 제출을 한 상태에서 이제 치르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할 때는 후보 간의 합의가 되거나 혹은 당원 당규상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해달라는 걸 안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재명 후보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추격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거는 당에서 안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게 원칙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짧게 이 8월 광복절 다가오면서 이제 광복절 특사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두 전직 대통령 계속 이슈입니다. 하지만 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없어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과 두 대통령의 사면 또는 뭐 석방에 대한 가석방에 여론이 대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또는 현 정권 출범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쉽게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사면은 다 끝나는 대통령의 영역이고 네. 그리고 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달리 해서 보면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네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강 관리 중요하죠. 그리고 먹는 거 중요한데 최근 분당에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죠. 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게 일이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라서 지금 그 조금 집계가 다르겠죠? 약간씩 다른데요. 지금까지 최대로 많이 보도된 건 130명이 지금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두 군데 지점에서 네. 오늘 한 곳은 12명, 한 곳은 26명이 이제 추가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서 지금 네. 집계된 게 두 군데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을 합치면 지금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복통에 고열에 열이 38도, 39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설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여기 보니까 이 의심 환자가 130명이고 여기서 지금 지난달 말부터 8월 한 2일까지 판매한 김밥이 4,000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4,000. 하루에 한 600에서 800줄 정도를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식중독이 발생해서 두 김밥집은 영업중지 상태인데 이 본사나 네. 아니면 이 가게에서 따로따로 전화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거기에 영업정지 됐다. 그걸 보고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더 많이 이 식중독에 걸린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식재료에 문제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그렇죠. 재료가 남아있질 않아서 어. 지금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중독 하면 사실은 이게
뭐 며칠 좀 앓다가 며칠 뭐 화장실 갔다가 뭐 낫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예, 네. 지금 한 지점에서 발생한 증상이 있는 40명이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분당 재생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맘카페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피해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한 가정은 집이 쑥대밭이 됐다. 이분이 이제 배달앱을 통해서 여기 김밥을 주문해서 가족이 다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요? 그랬는데 남편이 김밥을 먹고 체중이 5kg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성인 남자가 그 정도면 만약에 아이거나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 경우 탈수 증상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고 네. 피해자 중에는 고3 수험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 근처 사시는 분들이 있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학원과 독서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많이 먹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방학 특강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처에 가서 김밥 빨리 사 먹고 방학 특강 들어가고 독서실 가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그 김밥을 목요일 금요일 듣고 학원 특강을 갔던 딸이 냉방병 장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열이 수도 있죠. 너무 네네. 많이 오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왔다. 병원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이 정도면 입원해야 될 정도의 센 식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선생님이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진통제 맞고. 네. 근데 고3인데 내년 이제 3학년 준비한 중요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학 특강은 글렀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엄마들의 체험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당시에 어떤 사용했던 식재료들, 김밥 재료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네. 아직은 정확하게 식중독의 원인을 찾아내기 좀 힘드네요. 네, 근데 네. 이게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지점도 있고 직영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온 데는 두 군데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본사에서 보낸 재료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 거다. 둘 다 직영점.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습도하고 기온이 높은 8월, 9월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계란, 쇠고기, 그다음에 가금류, 우유 이런 게 이제 주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까 이제 선생님이 진단한 경우에도 살모넬라균 감염이라고 했으니까 나 김밥 재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동안 뭐 칼, 도마, 행주, 김밥 이런 게 그렇죠. 담았던 통들이 남아 있으니까 검체량 채취를 해서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요. 9일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9일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밥 전문점만 문제가 아닙니다. 맥도날드가 다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 식재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뭐 네.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 공익 신고자가 오랫동안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재활용하는 현장을 촬영을 했는데 네네. 일명 스티커 가리. 저는 이제 이게 그 보통 공산품이나 아니면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라벨 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햄버거 빵이나 또띠아를 스티커 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가 본인들이 말하는 2차 유효기간 그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각 재료마다 네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효기간을 생각해서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지금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어제 KBS 단독 보도였는데 1월 2일 날 밤 11시에 이분이 촬영을 했어요. 1월 2일 밤 밤에. 11시. 근데 붙어있는 딱지는 1월 3일 날 새벽 5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스티커를 딱 띄니까 1월 2일 오전 7시까지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네. 지난 경우에 그 위에 스티커를 다시 붙여갖고 재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공익신고자는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영상을 촬영했어요. 한 번만이면 실수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 차례 걸쳐서 재활용한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장 관리직인 점장이 아르바이트생한테 네네. 이 스티커를 갈아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로 이제 자정쯤에 네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가 이 사실 스티커 가리를 했다는 건 인정을 했고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맥도날드 하면은 그 햄버거병을 떠올리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사실 이게 크게 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도 예, 그렇죠. 그 엄마가 한국 맥도날드랑 합의를 해서 정리가 된 건이거든요. 사실은 네, 뭐 재판에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2019년 일명 햄버거병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식재료 관리를 제대로 이제 철저히 그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나아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2차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그때 나온 게 자체적으로 정한 식자재 사용기간을 겉 봉지마다 써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뭐 네. 이렇게 스티커를 위에 붙일 거면 뭐 유효기간이고 뭐시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필요 이런 없는 생각이 거죠.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도날드 측에서는 식재료 관리 못한 책임을 그 알바생한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뭐죠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더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일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 그 일을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이제 기업의 책임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맥도날드에서는 스티커를 가른 건 맞다. 네. 그런데 그 책임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맥도날드에서 지적한 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랑 급여도 똑같은데 네.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잘못이라고 하긴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직원들도 생각을 해봐. 그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럴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스티커 가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이 팀 리더라고 하는 직책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이나 부점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전 현직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일부 증언을 보면 네. 다른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한 군데만 발생하진 않죠. 아예 일이 없거나 발생하면 여러 군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알바생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더 황당한 상황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백신 내년도 도입 협상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물량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 때문에 정경질병관리청장이 내년 분량 5천만 명분을 지금 네.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 돈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성급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네. 왜 문제가 됐냐면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지금은 고령층에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부스터샷을 6개월 정도 백신 유효 기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메신저 리보 핵산 계열의 백신 우리가 흔히 아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5천만 명분 정도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내년에 부스터샷을 접종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5,200만 명 중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을 빼면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 지금 청소년들도 부모님들과 주변에 일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12세부터도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인원을 다 포함한 사람들의 백신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5천만 명분 정도를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그 정도로 지금 협상에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공개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당초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지금 그 목표도 계속 충실하게 이어지는 겁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원래 9월 말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기로 했었는데 네네. 좀 당겨서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해보겠다. 추석 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요. 5개 백신에 1억 9,300만 회. 그러니까 네. 1억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접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애초에 집단 면역을 생각했을 때 70%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서 그 변수를 감안하지 못했죠. 네, 감염제 생산 지수를 감안해 70%라고 했는데 사실은 90%까지 맞아야 집단 면역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가볼게요. 오늘 교육부가 내년도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 건가요? 네,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 중에 66.3%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1시부터 5시라고 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18% 정도가 5시부터 7시까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만약에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면 6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64.7%여서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오후 7시까지.
7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돌봄 시간을 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10%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의 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그렇죠. 네. 사실 7시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엄마들이 5시에 어떻게 학원차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시간들이 좀 그렇죠. 길어지는데 네네. 요즘에 학원도 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돌봄 교실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돌봄은 교육인지 보육인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중간 애매한 지대에 있어서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돌봄 교실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이 돌봄이 교육이 아닌데 왜 선생님들이 담당해야 되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이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돌봄 전담 그 행정팀을 지원을 운영을 해서 돌봄 전담사들의 행정 운영은 그분들이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네, 돌봄 전담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좀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네. 일부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요.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지금 근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돌봄 전담사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돌봄 네. 전담사 분들은 교육감들이 이렇게 상시 전일제를 하고 우리들의 노동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해라. 사실은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해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원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다가 돌봄 교실을 한다고 하는 건 편의성이다. 왜냐하면 지역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돌봄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는 교육의 공간인데 네네. 그 업무를 선생님들이 다 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떠넘기느냐 이런 개념입니까?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너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 선생님들하고 돌봄 전담사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2였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에서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임상훈 인문계열 연구소 소장과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7시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 4주째 접어들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전국 차량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이재인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변인께서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코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코인 노래 연습장이요. 네. 네네네.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네.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정확하게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 결과 6월 대비해서 7월의 매출액은 6월 매출액 대비 대략 한 4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접어들어서는 현재 60%, 그러니까 네. 6월 대비해서 60% 네. 빠진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수치가 지금 그 종사하고 계신 그 노래 연습장 그쪽만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가 기준인가요? 40%라는 건? 네, 그 부분은 저희 코인 노래 연습장 협회에 네네. 사장님들의 매출액을 지금 어느 정도 공유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네네. 손실보상 청구에 기초가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선정을 했었고요. 네. 대략 그 정도의 그 평균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월에 비교해서 한 40%가 하락했다. 7월이고요. 아, 7월에. 네, 현재 8월은 이제 60% 정도 빠진 8월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 굉장히 심각하네요, 상황이. 네네. 그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에서요.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함께 만났군요. 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1,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에는 주 내용이 결국엔 자영업자만을 규제하는 것이라
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다면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 수칙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만 사실상 규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치 자체가 한 달이 됐지만 4주째 접어들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그 효용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대략 80%가 병원, 요양시설, 교회, 직장, 그리고 지인 간의 접촉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마치 지금 보건복지부 등 이제 정부나 네.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100%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발표가 나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존의 거리두기 수칙은 자영업자를 그렇게 강화함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업종에 맞게 그리고 치명률을 기준으로 새롭게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미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지금 전부 다 퍼져 있고요. 그렇죠. 델타에 이어서 이제 계속 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행히 이 코로나19의 그 치명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작년에는 한때 3%까지 치솟았지만 네. 그 지난 7월에는 0.24%까지 줄었고요. 네. 독감의 치명률이 0.1%가 좀 넘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엔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작년 3월에 세웠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반한 거리두기 수칙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네. 왜냐하면 계속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는 1000명대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거리두기 수칙은 기존의 거리두기 수칙은 작년 3월에 세운 거거든요. 네네. 더 이상 이 부분은 의미 없고 치명률 기반에서 네. 거리두기 1, 2, 3, 4단계를 나눠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치명률 기준은 이해했고요. 작년만 해도 한 3%대였는데 지금은 7월 기준 0.24% 말씀하셨고. 네네네. 7월에 0.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업종에 맞게 좀 새롭게 방역 수칙을 세우자라는 의견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에 맞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은 네. 일찍이 이제 국회에서 네네. 어느 의원님께서 그 중대본에 그 요구 자료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네네. 요구 자료를 요청하셨냐면 네. 업종별로 코로나19 확진율에 대한 통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A 업종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통계를 달라고 했던 건데 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1년 6개월 동안 분명히 빅데이터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을 정부에서 그 통계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죠. 일례로 영국의 경우에는 25개의 업종으로 나눠서 그 각 업종별로 네. 그 확진율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고 네. 그 통계 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방역 수칙을 정립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초가 되는 그 확진율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에서 뭐 많이 감염이 됐는지, 카페인지, 노래방인지, 뭐 극장인지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한마디로 자영업자만 계속 뭔가 그 압박하는 그런 수칙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 갖고 계신 거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거리두기는 네. 작년 3월에 처음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리두기 수칙에서 네네. 단순하게 숫자를 고치거나 단순하게 그 면적당 인원을 고치거나 네네. 이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아마 보셨을 텐데, 네, 저희도 이제 어제 소개를 잠시 해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제 4단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8월 6일 이제 금요일에 그 다음 주 이제 8월 6일까지가 8월 이제 금요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는데요. 네. 그 거리두기 수칙을 이제 수도권의 경우 4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3단계 또는 4단계로 강화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러한 그 타당성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것이다. 네. 결국에는 지금 왠지 그 부분은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좀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찾기 위함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6일에 발표가 될 텐데요. 네. 방역 당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아마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전국 차량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8월 6일의 결과를 보고요. 네네.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는 또 내부 토론을 거쳐서 네. 전국 차량 시위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량 시위에 나선다면 글쎄 여론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네네.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네. 재산권을 저희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겠죠. 네네. 불편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당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장하는 권리이니만큼 네. 그리고 저희는 차량 시위를 하면서도 네. 기존의 법에서 허용하는 허용 테두리를 저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네. 고안해 낸 최후의 보루가 바로 차량 시위였고요. 네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코로나19의 전파의 가능성도 없앴고 또한 교통체증의 우려도 밤 12시에 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우려도 없앴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한 고려까지 하면서 네. 차량 시위를 했던 거니만큼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저희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재인 대변인이었고요. 이어서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자영업자 비대위 측과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질문 몇 개만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비대위에서는 업종에 맞게 이제 아까 영국을 얘기를 들었어요. 업종에 맞게 그리고 또 치명률을 기준으로 새롭게 방역 수칙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이 1차 접종이 거의 90% 완료가 됐고요. 네네. 2차 접종도 거의 7, 80%입니다.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중증 사망자가 아주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는 지금 1차 접종이 40%, 2차가 14%밖에 안 돼 있고 네. 또 고위험군도 지금 접종이 다 안 된 상태고 활동군은 거의 접종이 안 되다 보니까 20대에서 50대가 한 달 전에 비해서 6배 이상 중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와 중증자가 나오게 되면 방역 차원에서 의료 체계가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방역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영국 사례로 하기에는 위험이 높습니다. 차라리 백신 접종이 최소한 2차가 50% 정도 이루어지는 10월이나 11월까지 방역을 최대한 강화해서 빠르게 확진자를 감소시키고 네. 대신에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이란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약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영국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생각이시고 의견이시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치명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한 3%, 근데 지금은 치명률이 0.24%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해서 새롭게 방역 수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치명률 자체가 네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네. 젊은 층이 지금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치명률이 낮아진 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도 일부 하고 있고 또 항체 치료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네.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치명률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영국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정부가 네. 좀 더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만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아까 그 인터뷰 연결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영국처럼 이제 업종별로 25개 업종별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역 수칙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업종별로 이 분류가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교수님? 네, 업종별로는 지금 다르게 발표를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모두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업종별의 다른 차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한 점에서는 사업주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1000명대 확진자가 무려 29일째,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델타 변이 그리고 이제 플러스 변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델타의 가족이라고 봅니다. 델타 플러스는 델타에다가 베타 변이에 있는 K417N이라는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 베타의 백신 회피 능력과 항체 치료제 반응 감소 능력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도 최소한 델타만큼 전염력은 높고 또 그 대신에 백신 회피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아직까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통계학적인 건 없습니다. 특히 델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체의 이 접합력이 3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복제량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1260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많다 보니까 몸에서 증상 발현 시기가 평균 6일이 아니라 4일로 빨라지면서 주변에 더 전파가 많이 되고 있고 하지만 델타와 델타 플러스는 전파력이라든지 치사율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치료 면에서는 델타 플러스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면에서. 그리고 요즘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은 전염력이 높은 수록 치명률은 낮다. 한마디로 전염력과 치명률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보통은 이제 전염력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약하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다른 동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숙주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네네. 활동을 해야지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델타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전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젊은 층에서 증상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중증으로 가면서 입원율이 평균적으로 2에서 2.6배가 높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에도 젊은 층에서 지금 중증도가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델타인 경우에는 그것이 합당하게 꼭 맞지는 않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이래로 전파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델타 플러스 변이 확인된 국내에서 2명이 발견됐고 1명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이미 국내에 좀 퍼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이미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는 다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람다도 아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분도 국내에서 전파가 됐고 또 선행 감염자를 지금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 15에서 20%만 일부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빠르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빠르게 되고 있다. 이제 두 분, 델타 플러스 변이 확인된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파 감염 사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백신의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영국 연구에 의하면 예방률이 67% 정도인데 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항체 효과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접종자와 동일하게 양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더 감염이 잘 됐지만 하지만 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 양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고 증상도 50% 이상 약화가 되기 때문에 네. 감염되신 분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돌파 감염 사례가 0.1% 정도로 알려져 있고 사망자는 거의 0%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입원율도 중증도는 90% 이상 감소를 시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10만 명당 한 17명 정도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얀센의 2분의 1 그리고 화이자는 10만 명당 5명 정도로 돌파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는 화이자가 가장 작은 걸로 되어 있지만 화이자도 역시 돌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이 철저하게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백신을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코로나19 백신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추가 접종, 부스터샷까지 고려한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백신 도입 이후에 이 추가 접종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돌파 감염이 위험군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는 군이죠. 그래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 면역이 저하된 분들, 특히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3월에 요양시설에 계신 입소자, 종사자와 의료인들이 주로 이때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9월 이후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특히 항암 치료를 하신 분이나 장기 이식 환자들은 항체 형성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이렇게 변이들 델타에 델타 플러스에 계속 변이들이 나오면 언제까지 이것을 따라갈 것인가? 백신을 개발해도 이 변이가 더 앞서가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백신 개발 속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는 RNA 백신이 보통 2주 정도면 변이에 만드는 백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만들어진 백신을 보급을 해서 전 세계가 접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고 백신 접종을 1년에 한두 번을 시행하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독감처럼 일부 사망자나 중증자는 나오겠지만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하고 그 기대는 아마 이번 연말에 경구 치료제와 또 항체 치료제도 흡입용으로 지금 개발을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연말 정도에는 일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4단계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지만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의 기대는 1,000명 이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700명 정도인데 1,000명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금 4단계를 거의 3주 이상 4주째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늘보다 내일이 확진자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방의 비수도권의 임시선별 확진자를 봤더니 지난주 못지않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량이 비수도권이 지금 6%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 말은 여행 기간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여행을 많이 가셨고 그분들이 비수도권에서 감염이 돼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대로는 지금 1,000명 이하로는 8월 이내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백신 속도를 올리고 그리고 방역을 다른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새로운 거리두기를 이 기회에 델타 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글로벌 원정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테고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가요? 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방어를 하는 편이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아실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4차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의 확보량이 국민 수보다 더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거부하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잘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만대를 넘어갔고 가장 최근에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14만 8천 14만 8천. 예, 900 신규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0만대를 넘어선 거죠. 그러네요. 사망자 역시 신규 사망자가 584명이 가장 최근 지금 그러니까 어제 결과죠. 이렇게 돼 있고 여전히 미국이 확진자 규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뒤를 이은 것이 인도고 네, 그다음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영국, 터키 등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미국이 10만대를 넘어섰고 신규가 말이죠. 네. 인도 같은 경우도 한때는 굉장히 심각했던 심각했죠.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신규 확진자 3만 6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이 3만 2천, 러시아가 2만 2천.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사실은 지난 한 1월인가요?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그때 이제 트럼프 막바지였죠. 네. 바이든 직전인가요? 그렇죠. 1일 확진자가 한 30만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30만까지 나오다가 백신으로 드라마틱하게 확 쭉 내려갔다가 떨어졌죠. 예. 지금 뭐 5만, 7만 이러다가 며칠 만에 그냥 14만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네요. 네. 확실히 이걸 우리가 이제 백신 모두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국민들 잘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백신의 모든 것을 다 기대서는 안 된다. 네, 그게 네. 첫 번째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는 많이 그렇죠.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네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물론 좀 돌파감이 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맞는 것이 좋다. 그렇죠. 중증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장님.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위기에 처한 세입자,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도와주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 남의 사실 국제 뉴스를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결국은 인간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이 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잃었죠. 하고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병을 네. 앓지 않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집세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집세를 못 내면은 집세를 못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집주인은 또 그걸 못 받으니까 또 위기고 결국은 그 미국에서 이걸 더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줬어요.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은 유예를 이제 어느 정도는 집세 쫓아내지를 못하도록. 네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집세 안 내면 쫓겨납니다, 진짜로. 그 경찰이 와가지고 강제로 네, 끌어낼 집행하죠. 정도로 좀 네네. 그런데 이게 지난달 말까지였었어요. 7월 말까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유예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더 이상 연장하면 불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의 판결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은 없던 거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과감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한 건데 네. 법적 위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그 연장을 하겠다. 유예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전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그런 지역, 아주 위기가 감염 위험이 심각한 높은 지역. 예, 네. 그런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되죠. 밖으로 나가면 더 위험이 노출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사 갈 데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그 걸리는 그런 거 관련 없어도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한 차례 퇴거 유예 조치를 취했고 네. 연장을 하려고 의회에 물었더니 의회 하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해서 지금 그렇죠. 무산됐죠. 그래서 그렇죠. 의회에서 안 되니까 낸시 펠로시가 그럼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행정부에서도 당초에는 이거 연장하는 거 어려워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건 지금 법적 공방 네. 문제인데 법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 얼마나 큽니까? 오늘 바이든이
여기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실제로 그 당신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조치가 과연 대통령의 결정이 합법적일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법 전문가들, 헌법 학자들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상당수의 학자들이 네. 이거는 위헌 소지가 크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법과 관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는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런 건 사실은 어렵죠. 하지만 어쨌든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간혹가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강력한 법적인 어떤 그 정의를 세우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네.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법을 지키다고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정말 그 위기에 놓인 이런 사람. 네. 그게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인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번 계속 좀 주시를 할 필요는 있다. 그건 이렇게 굉장히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미국 내 법학자들은 네.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는 그렇죠.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요, 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점점 들렸습니다. 늘어나요. 네네.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9월부터 회사에 입장하는 모든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요구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네. 그런 비슷한 조치들을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사실 내놨었죠. 근데 네.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육류 가공업체 뭐 유명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 앞으로도 9월부터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했지만 10월, 11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회사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뭐 그 이외에도 유사한 조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다른 캠페인, 예를 들어 좀 이렇게 휴가를 좀 보낸다던가. 보낸다든가, 네. 그 백신을 맞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의무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백신을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이 여러 많이 가지 있습니다. 보상책들을 마련하고 있군요. 네. 물론 일부 노조에서는 여기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칠레에서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대상으로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나 네. 조사를 했는데 그 네. 결과가 좀 흥미로웠다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까도 중증 관련 말씀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경우에 그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87.7%, 68.7%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백신이죠. 그 시노백 같은 시노백. 경우는 58.5%.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예방 효과를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망 예방 효과. 네네.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지금까지 사망 예방 효과는 100%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의 네. 시노백 같은 경우는 86%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감염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사망은 막을 수 있다. 이런 건 이 결과가 이번에 그 칠레에서 나온 거죠. 시노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조금 떨어지네요. 네. 결과. 그런데 그 칠레는 지금 백신 접종 많이 했습니까? 어떤가요? 예, 칠레가 많이 한 편이죠. 특히 이제 초반에 속도를 굉장히 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국민 60%가 접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완료가 됐어요. 예. 60%. 그런데 이제 칠레는 가장 많이 접종을 한 그 백신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산 시노백. 시노백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시노백을 접종한 850만 명이 총 그 시노백을 접종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그 증상 발현을 막는데 58.5% 효과가 나왔다고 하고 대신에 중증 예방률은 이것도 역시 높습니다. 89.7%. 거의 90% 달달하네요. 그렇죠. 많이 네. 막죠. 그다음에 사망 예방률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한 86%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벨라루스로 가볼게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가 코치진의 비리를 폭로한 이후에 강제 귀국하라 이런 네.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망명을 희망했던
육상 대표 선수가 있죠. 예. 일본 떠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마누스카야라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진의 태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귀국.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제 그리고 귀국된다고 해서 이게 망명할 사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 아닙니까? 유럽의 총 국가 수가 이제 50개 나라인데. 네. 50개 나라 전체에서 이 벨라루스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평의회라고 해서 유럽 전체 국가가 다 같이 모여 있는 어떤 연합체가 있는데 네. 거기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아주 그 심각한 독재 국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국가로 쳐주지도 않는 어떤 네네. 그런 나라인데 심각한 독재국.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굉장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서 망명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네. 그럼 들어와라 우리나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폴란드에서 급히 그 비자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폴란드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어쨌든 코치진들의 태만을 일본 이제 출전했다가 와서 그제서야 비난했을 때는 이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무서우니까. 선수가 네. 사실 반체제 발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체제 발언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독재 국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미 그 다른 인사들도 네. 그 반체제적인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그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라고 그런 보이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간 러시아 그 반체제 인사들과 좀 비슷하네요. 그런 경우, 예. 뭐 자살 당했다 뭐 이런 것처럼. 자살 당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네네.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자살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그 벨라루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 안에 무슨 위험한 물건이 있다 비행기를 세워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반체제 인사를 끌어내는 거. 네네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벨라루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반체제 인사가 실제 그렇게 의아하게 숨진 사례가 발생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더더욱 귀국하기가 그렇죠. 두려웠던. 그렇죠. 지금 정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벨라루스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수십 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벨라루스가 이제 그 러시아와 이게 맞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고 그러니까 네, 동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네. 사실 그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던 그 같이 있다가 이게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때 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3인방이 러시아의 엘친 네네. 대통령, 그다음에 크라우츠크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슈스케비치 3인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명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네네. 슈스케비치 이 사람은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서유럽화를 굉장히 거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이 서유럽의 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반유럽, 그렇죠. 반서방 이렇게 그렇죠. 되는군요. 서방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있을 때는 서구 사회가 자기들을 보면서 벌벌 떨던 이런 걸 봤죠. 네네. 그러니까는 소비에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은 했지만 그 체제는 좀 유지하고 싶은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러시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 국민들 인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슈스케비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서 루카첸코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서는 또 그 뒤면은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게 독재를 합리화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제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루카첸코 대통령이 아직까지 수십 년을 집권하고 있고 30여 년 장기 집권. 네. 그 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가볼게요. 이번엔 터키군요. 네.
터키 남부 지역에 일주일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어떤 지역에서 지금 불이 난 건가요? 남쪽인데요. 네. 그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 도시죠. 그 안탈리아, 보드룸 이런 데서 이제 그 해변에 리조트들도 많이 있고 네. 이런 휴양 도시인데 이 인근에서 이제 산불이 있는데 일주일째 지금 안 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저히 이 터키 내부에서의 힘으로는 역량이 이제 부족하다 싶어서 인근 국가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있는데 진화 작업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 예. 네. 그래서 3일까지 집계된 걸로 145곳에서 이제 화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9곳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불길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어쩌다 일어난 이런 게 아니라 1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다고 하는데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이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2000년. 뭐 기후 변화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이상 기온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고 무더운 더위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습도가 거의 이제 없죠. 굉장히 건조한. 너무 건조해서. 예. 그래서 불을 끄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주변 국가들까지 도와준 상황이면 예.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전부 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이번에 어쨌든 화재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그 날씨.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그리고 이제 건조한 날씨, 그 너무 무더운 날씨, 건조한 날씨 이런 것 때문으로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소수민족 그 무장 대원들이 불을 질렀다.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네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가능성. 않은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뭐 남의 나라 그렇죠. 얘기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뭐 산불 났다라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예, 미국도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가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네. 터키가 많이 안타까워요. 네, 오늘 다른 네네. 그 배구 보셨나요? 전 그때 녹화 중이어가지고 못 봤는데 저도 보진 못했는데 네. 굉장히 나중에 봤더니 잘했더라고요. 근데 터키 이겼죠. 선수들이 막 네. 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것과 관련이 됐다는 이 산불. 예,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아픈 것 같아요. 배구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왔던 터키 선수들 모양인데 김연경 선수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벽을 넘지를 못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김연경 이름으로 터키에 묘목을 심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만약에 성사가 돼서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멋진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배구 경기에서 터키 선수들 우는 거 보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김연경 선수 이름으로 묘목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멋진데요. 이것도 올림픽 스포츠 정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원정대였고요.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인서울 코너죠. 오늘은 청년 지원 제도 가운데 희망 2배 청년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 석상우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네네. 그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희망 2배 청년 통장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희망 2배 청년 통장은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 네.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 청년들이 좀 더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인데요. 일하는 청년이 2, 3년간 10만 원, 15만 원 정도 선택하여 저축하면 본인 저축의 같은 금액을 시 예산 등으로 적립해주고 네. 만기 시 약정된 이자를 합쳐 2배 이상 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네.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네. 지원금 540만 원, 약정된 이자를 합쳐 1,0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하는 청년이 2, 3년간 10만 원, 15만 원 가운데 선택해서 저축하면 이렇게 시 예산까지 해서 적립을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저축액을 이 사용하는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네. 저축액은 주거 마련, 결혼, 창업,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자들의 사용 계획을 확인하여 저축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동안 맞춤형 컨설팅 등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 통장 가입자 모집을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네.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 동안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3,000명 선발에 13,000명 정도가 지원하는 등 네네. 희망수의 청년통장에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모집합니다. 청년통장 가입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한 청년이고요. 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네.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때는 390만 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제한된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준 적합자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기준 적합자 중 소득 및 근로기간, 재산 상황 등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이런 기준들이 충족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청년통장 가입자들의 이 저축 외에도요. 다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다른 혜택이요? 네. 네네. 서울시는 적립금 매칭 지원에 그치지 않고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재무 상태를 상세 진단하고 개인별 중장기 재무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 내에 31개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서 자조 모임, 문화 여가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청년들의 고립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0년부터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청년 관련 기관들과의 청년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거, 창업, 교육, 결혼 등 자립 목적에 따른 전문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석상우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올림픽 원정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오늘 선수단 경기 결과를 종합해 볼 텐데 예.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그 녹화 때문에 처음에 저희 그 다른 방송 제작진들 비명 지르는 소리 듣고 들어갔다가 비명 지르는 소리 듣고 나왔는데 시간상 우리가 터키를 물리치고 여자 배구 4강에 진출했어요. 저도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이 배구를 오전에. 하는 바람에 오전에 오늘 좀 방송을 쉬고 싶더라고요. 그때. 자, 정말 그야말로 멋진 경기였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그 세계 랭킹 4위 강호입니다. 터키를 만나서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준결승에 오른 우리나라 브라질과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권을 두고 오는 6일 맞붙습니다. 네. 터키가 세계 랭킹 4위. 4위. 그렇군요. 예. 김연경 선수도 빠지지 않죠. 네. 그 다리 기억이 나는데. 실핏줄 터진 다리. 그러니까요. 김연경 선수가 오늘 경기 때문에 잠도 못 잤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8강 상대가 터키로 결정된 뒤에는 준결승 진출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젯밤엔 잠이 전혀 오지 않았다. 1시간도 좀 못 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결국 경기 엔딩의 마침표를 본인이 직접 찍었습니다. 1시간도 못 자고 그런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까? 그럼 푹 자면 도대체? 거의 철인인데요, 철인. 예. 이 브라질 언론에서도 충격적인 결과다.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이번 배구 경기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 브라질 언론의 기사를 저도 좀 보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김연경을 보면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8강 전력도 아닌 그 한국에서 저런 활약을 펼치는 건 이 표현이 굉장히 웃겨요. 범죄 수준이다. 이런 표현 진짜 있었다고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범죄 수준이다. 예, 예. 이 1시간도 못 잤다는 것까지 알면 범죄 이상의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김연경은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의 그 라비리니 감독에 예. 대해서도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 같다.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좋아지고 있어서 재밌고 누구도 이 꿈을 안 깨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 외국인이지만 그 한국 사람 못지않게 한일전에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선수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좀 화제가 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죠? 이 감독과 김희진 선수의 어떤 경기 중의 모습인데 네. 이 감독님이 뭔가 지시를 해요. 김희진 선수가 이렇게 듣다가 아예 뭐라는 거야 하고 가는 영상이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니까. 그런 영상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네. 이 한국 배구 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입니다. 왜 선임을 했냐면 네. 이번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그래요? 예, 예. 라비리니 감독과 우리 선수들 충분히 좀 해낼 수 있거든요. 네. 메달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입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여자 골프 소식, 뭐 세계 랭킹 줄줄이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금메달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목이 골프인데 한국 여자 골프 대표팀의 고진영과 박인비 선수가 여자 골프 첫날 1라운드에서 순항을 했습니다. 네. 무려 36도의 무더위 속에 이 경기가 열렸는데 네. 고진영은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서 3언더파 68타로 공동 4위에 올랐는데요. 5언더파로 선두인 스웨덴의 마들렌 삭스투름 선수와는 단 2타 차입니다. 2016 리올림픽 챔피언 박인비와 김세영 선수도 네. 공동 7위로 마쳤고요. 네. 김효주 선수는 공동 16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골프 대표팀 내일 같은 장소에서 2라운드를 이어갑니다. 네, 엄청난 더위 속에서 예. 고군분투. 알겠습니다. 남자 탁구 단체전 준결승도 있었는데 중국의 벽에 막혔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중국 팀이 세계 랭킹 1위 팀이거든요. 쉽지 않은 경기 예상했는데 안타깝게 결승 진출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 독일 경기 패자와 모레인 6일 오전 11시 이 네. 동메달을 놓고 3, 4위전이 또 치러지니까 네. 함께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남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놓고 3, 4위 결정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여자 핸드볼 소식. 오늘 스웨덴 상대로 경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스웨덴의 그 장신벽에 막혀서 9년 만에 올림픽 4강 목표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30대 39로 패했는데 좀 뭐랄까요? 또 한 번 우생순의 감동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네. 예, 아쉽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경기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예. 자, 남자 야구. 네. 그렇죠. 예. 한일전. 현재 상황은? 예. 지금 3회 말 일본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고요. 노아웃 주자 2, 3루, 원아웃 주자 2, 3루가 방금 됐네요. 우리나라 선발은 사이드암 고용표 선수고요. 타자는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워낙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라인업 그대로 출전합니다. 네. 사실 양의지 선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네. 이 김경문 감독이 고집이 굉장히 센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역시 4번 타자로 배치를 했고요. 네. 지금 좀 위기네요. 그렇습니까? 방송 중에 네네. 원아웃 1번 공격인데 주자 2, 3루입니다. 예, 안타 하나면 2점을 좀 실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잘 이겨내고. 지금 저 글씨가 보여요?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가지고 지금 노안인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기에서 저도 다시 한번 금메달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좀 뭐랄까요? 규칙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란 방식인데 오늘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패자부활전에서 또 이기면 금메달 결정전으로 향해요. 네. 굉장히 좀 복잡한데 경기 패하더라도. 예. 네. 이기면 바로 금메달로 가고 네. 금메달 결정전으로 가고 네. 지면 또 한 번의 경기를 펼쳐서 그 경기 이기면 금메달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일본을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결정전으로 가는데 네. 일본이 또 다른 팀과 경기에서 이겨서 결승전에서 또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지면 저번에 우리가 일본 이겼는데 우리가 은메달인데 이런 경우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야구에서 이렇게 복잡한 룰을 좀 채택을 한 겁니다. 이유는 객관적인 전력이 일본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혹시라도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패자부활전처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란 이 제도는 강팀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요? 일본이 좀 이렇게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 올림픽 때마다 조금 규칙이 바뀝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올림픽 때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중국 배드민턴 선수가 한국 선수들과 경기 중에 예. 욕설을 해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대응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이 논란이 여자 네. 복식 경기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김소영 공이용조와 중국은 청친천 자이판이 이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맞붙었을 때 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상대 선수인 천칭천이 워차오 이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좀 외쳤는데요. 네. 워차오는 영어로 하면 그 영어의 욕설 F로 시작하는 그런 욕설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배드민턴 협회도 천칭천의 비신사적인 행동이 좀 지나쳤다면서 네.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공식 항의를 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무관중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게 보는 분들이 다 들렸다고 해요. 무관중이니까 특히 그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욕설이 좀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경기 중에 또 상대 선수와 대결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매너가. 그럼요. 네. 이렇게 심한 욕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매너는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예. 네. 또 이 소식도 보죠. 영국의 경보 선수가 도쿄 올림픽과 IOC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빨래도 그렇고 폭염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었죠. 예. 네. 영국 경보 올림픽 대표팀의 톰 보스워스라는 선수인데요.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삿포로가 감옥 같은 느낌이었다고 썼다가 지난 30일 좀 삭제를 했습니다. 네네. 이 보스워스가 삭제한 내용은 경기가 있는 주에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차가운 오물 같은 찐 양파나 반은 안 익은 파스타 말고 좀 밥다운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썼다가 지운 겁니다. 네네. 이어진 글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데가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돈 가방을 받아 챙기지만 선수의 식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맹렬하게 비판했네요. 얼마나 상황이 좀 안 좋았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보죠.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시상식에서 특정 포즈를 취한 선수의 징계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자 포환 던지기 은메달리스트 레이븐 손더스 선수인데요. 시상식에서 머리 위로 X 포즈를 취한 겁니다. 저 그 사진 봤어요. 예.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거 좀 정치적으로 어긋난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네. 저 선수 징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했고 이 과정에서 시상식에 참여한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았다. 네네.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성명을 내면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옹호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굉장히 멋지던데. 예,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올림픽 원정도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